안녕하세요. 저는 도심권 50플러스 이룸 강사 이동준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언택트 시대가 되다 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불편한 관계가 더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택트 시대 불편한 관계 속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평생 동안 배우는 데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배움의 목적에 대한 그 성과, 결과를 두 가지로 평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 배움으로 인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 내 마음이 평안하고 또 행복하게 되었는가? 결국 이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또 내 자신이 행복하다면 나는 배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또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5가지 챕터로 진행이 될 텐데 첫 번째, 언택트 시대 다시 생각해보는 인간관계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전 학습 자료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는 많은 문제의 근원을 환경과 상대방에게 돌릴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문제의 근원은 환경과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는 나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환경과 상대방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나의 시야와 생각을 바꾸면 바로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우리는 물리적 거리두기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더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둘 것은 마음의 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거리를 잘 지키면서 물리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우리는 이 포스트 코로나를 슬기롭게 잘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프리카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Go alone, go together. 그래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네, 멀리 가려면 사막에 많은 짐승을 피해가야 하고 또 길동무가 있어야 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아프리카에도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함께 가려면 또 멀리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함께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5가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 인간관계는 첫 번째 자기와의 관계, 그리고 가족, 교우, 직장, 일반인 이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관계가 좋은 단계는 몇 단계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또는 가장 관계가 어려운 단계는 몇 단계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받는 영향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와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를 알고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나와 먼저 잘 지내주는 연습, 이것이 5가지 인간관계를 잘해나가는 첫 단추라고 생각이 듭니다. 뒤에 도표를 보겠습니다. 20대 초반 학생들 60명 가까이 조사를 지난 4월 달에 한 데이터입니다. 자기부터 시작해서 일반인까지 조사했을 때에 가장 관계가 좋은 단계
또 가장 관계가 어려운 단계로 답을 한 것이 가족과 교우, 친구였습니다. 가족이 가장 도수로는 높게 나왔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장 과정에 가족으로부터 받은 영향은 정말 평생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와의 관계가 좋으면 이 모든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서 와우,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니.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간혹 우리가 3분 스피치 또는 1분 스피치 하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가 머뭇머뭇하고 내가 어떻게 나를 소개해야 가장 잘 이해할까?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자, 여기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MBTI입니다. 이 MBTI는 개인의 노력과 개발의 수고에 따라 의도적으로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 밑에 사례에 보면 전에는 ENTJ, 후에는 ESFJ라고 나와 있죠. 네, 이게 저의 사례입니다. 이전에는 지도자형으로 나왔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강직하고 목표지향적이고 타스크 오리엔티드되어 있다고 하니까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만 함께 가는 사람들이 피곤하다는 말도 간혹 들렸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친선 도모형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3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BTI를 통해서 본인의 대외 관계에 있어서 성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6가지에서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한번 검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장애인데요. 이 지도장애에 대해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좋은 점과 주의점이 나와 있습니다. 좋은 점은 카리스마와 자신감, 공통의 목표 실현을 하고자 하고 이끌어가는데 주의력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주의점에서는 감사를 잘 모르게 되고 혹독하게 타인의 실수를 지적합니다. 멋있는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좀 부드럽지 못한 면이 있죠. 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가 디스크입니다. 이 디스크는 성격과 행동 유형에 따라 사람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심리검사입니다. D형, I형, S형, C형으로 나눠지는데 이 디스크는 조직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툴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정말 가장 중요한 감성 지능 EQ입니다. 이 EQ는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조절하고 자신이 마음 먹은 것을 행동화하는 것입니다. 즉 타인과 함께 원만히 지낼 수 있는 능력을 지수화한 좋은 자료입니다. 조사하는 데 있어서 한 20분 정도면 충분히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볼까요? 2016년 12월 달에 성을 양시 가진 직원의 실제 진단 직계표입니다. 지금 A부터 해서 E까지 보면 A가 10점, 그리고 E가 17점. 지금 보시면 A, B가 조금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C는 퍼펙트합니다. 그리고 D, E 부분은 상대적으로 높고 있죠. 자, 이런 결과가 나온 이 친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더 차트를 그려보면 맨 위에 나와 있는 자기 감정 인식이 A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 조절이 B, 이런 순으로 시계바늘 순서로 해서 사회 적응 태도가 E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넣은 도표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양 직원은 A가 10이었습니다. 그리고 C가 퍼펙트했습니다. 자, 이걸 볼 때 C는 자기 동기화라고 볼 수 있는데 자신의 꿈과 이상이
아주 분명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해왔던 케이스입니다. 멋있죠? 그런데 또 D와 E를 보면 D와 E는 타인과의 관계, 또 대인관계의 척도입니다.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많은 자기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직원은 제가 기업체 근무할 때 제 바로 밑에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대인관계와 타인 공간 배려가 정말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사라면 함께 정말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에게 나타난 A와 B가 바로 문제가 됐습니다. 자기와 잘 지내는 것에 문제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직원은 속병이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2016년 조사하고 2019년도에 저와 연락이 됐을 때 이 직원은 예상했던 대로 속병이 나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 레이더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자기 동기화와 있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타인과 서비스 마인드가 좋다 할지라도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자기 감정 인식이 안 되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란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우, 나에게 이런 모습이 해서 우리가 MBTI와 디스크와 또 EQ를 봤었는데 EQ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 인식과 자기 감정 조절이 있어가지고 낮은 점수가 나오게 되면 심한 경우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히 자기 감정 인식에 대한 몇 가지 툴로 인해서 개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라이프라인이라고 해서 나의 인생 곡선이 있습니다. 나무에 나이테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면 나이테가 보이지 않습니다. 열대지방입니다. 나무의 나이테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인생도 나무의 나이테와 같은 라인이 있습니다. 험하게 살아왔고 굴곡이 많고 우욕절이 많고 좌절과 실망과 때로는 죽기를 각오했던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왼쪽에 있는 나무테와 같이 나무에 여러 가지 라이프라인이 함께 어울려 있는 것처럼 본인에게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의 성장부터 해서 60대까지 지금 돼 있네요. 제빵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쭉 아랫부분은 불행과 슬픔과 어려움과 슬럼프고 위쪽은 행복과 기쁨과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인 커브에서 보는 것처럼 아래쪽에 있는 것만 인생이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위쪽에 있는 그런 이런 라이프라인도 있습니다. 저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의 히스토리를 그려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는 불안과 실패와 좌절, 때로는 순간순간의 기쁨과 성공, 용기를 주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나은 발전된 인간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러한 나의 모습을 바로 참모습이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불안하고 실패하고 좌절된 것도 나의 모습이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갈 때 나는 진정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은, 즉 동력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두 가지 마음은 감사와 긍정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중간에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감사의 기적이라는 나름대로 글을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환경을 바라볼 수 있고 떠오르는 햇살을 느낄 수가 있고 또 걸어갈 수가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가 있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었지만 이 사례 한 가지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기적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적이고 저는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침에 기상해서 마지막 잠자리 들 때까지 우리는 감사의 나무에 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점점 더 축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긍정입니다. 자, 긍정은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제가 받은 글입니다. 다들 스마트폰을 열심히 보고 있는 상황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범상치 않은 한 남자가 타더니 이렇게 소리를 바랍니다. 여러분, 플라스틱에 털이 붙어 있는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칫솔입니다. 여러분, 이 칫솔은 외제일까요? 국산일까요? 네, 메이드 인 차이나, 외제네요. 그런데 국산이든 외제이든 사실 칫솔은 다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집에 다 있는 이 칫솔을 과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점점 웃음을 짓고 집중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칫솔을 혹시 못 판다 해도 전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칸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이 칫솔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긍정의 힘은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언젠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믿습니다. 이 젊은이 멋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긍정의 힘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쌓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에너지를 가지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를 움직이는 동력은 마시멜로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마시멜로를 많이 먹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마시멜로는 이루고 싶은 자신만의 꿈은 있으나 어떻게 한 발씩 다가야 할지 모르고 막연할 때 이런 사람들에게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시멜로 이론이고 이게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나의 마시멜로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험을 한번 볼까요? 마시멜로라는 실험이 1970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꽤 지난데도 지금도 이 실험은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먹게 합니다. 단 선생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2개를 먹을 수 있고 선생님이 올 때까지 참을 수 없으면 1개만 먹게 되고 그 먹을 때 종을 치게 됩니다. 2개를 먹는 아이들은 좀 더 기다리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1개 먹는 아이들은 참을성이 없어서 1개를 먹고 맙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만족한 미루기 실험입니다. 20년 후 이 종단 검사를 한 결과 마시멜로를 먹지 않은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결론은 당시에 이것을 극복한 애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또 다른 마시멜로를 취하기 위해서 현재의 자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마시멜로. 자, 한번 사례를 볼까요? 이 마시멜로 사례는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일생을 움직일 마시멜로.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세 번째는 1번과 2번과는 좀 다르지만 내가 어차피 해결하고 가야 할 과제, 누구에게나 다 과제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과제가 있고 자신의 인생 진로에 대한 과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또 다른 사업에 대한 과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제는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 마시멜로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과제, 이것을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올해 7월 달에 작성한 저의 사례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캠퍼스와 자치단체와 기업에서 재능 기부와 강의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20년 전부터 이미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치롭게 여기는 것은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의 삶에 멘토링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그를 위해서 주고 헌신하는 것. 세 번째는 과제입니다. 저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은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막내 아들은 장애입니다. 그래서 누나들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또 막내 아들보다는 제가 먼저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내 아들을 끝까지 맡길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이 과제,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마시멜로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저는 도심권 50플러스에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자존감과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의외로 많이 혼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 자존감과 자존심은 나를 움직이는 자기 개념입니다. 이 자존감은 자녀에게 반드시 대물림됩니다. 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지나서 보면 어쩔 수 없이 대물림되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부모의 자존감이 약하면 자녀들도 자존감이 약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 도표에서 있는 것처럼 자존감, 자존심, 자만심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 타인과 비교 속에서 긍정 심리가 작동되는 것은 뭘까요? 두 번째,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긍정적 마음이 형성되는 것은 뭘까요? 네, 첫 번째, 비교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감이 느껴지는 것은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항상 다른 아이와 비교하고 있고 또는 우리 남편과 아내가 항상 누군가 비교를 하고 있다면 자존심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경쟁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쟁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차별화될 때 차별화된 속에서 우리는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지 비교에 의해서 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또는 내가 잘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이 비교 속에서 자존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바꿔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가치가 높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형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는 이제 자만심이겠죠? 네.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놀랍습니다. 리더십과 공감 능력부터 자아상이 있는데 리더십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그리고 이 리더십은 100%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와, 저 사람 정말 리더십 탁월해. 실제 조사해보면 자존심이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존심이 낮고 공감 능력이 낮고 성취도가 떨어지고 신체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지 않고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조세핀 교수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존감은 우리 자신에 대한 신념의 집합이다.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 가치와 자신감입니다. 자기 가치는 다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감은 자신의
주어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자존감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또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자존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순수하게 주관적으로 나는 자기 가치가 있고 나는 자신감이 좋아. 그렇게 하면 누구도 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자기 가치와 자신감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존감을 도와주고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자존감을 올리는 팁이 있습니다. 자기 가치와 자신감에 대해서 보기가 3가지 나와 있는데 그 보기 안에 1번, 2번, 3번을 한번 넣어 보시겠습니까? 네, 1번은 자기 가치와 자신감에 대한 경험을 찾고 나에게 아까 우리 라이프라인을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나에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자기 가치와 자신감에 해당되는 경험을 찾는 겁니다. 2번째는 명확히 정의합니다. 내가 정의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의 삶에 대해서 정의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찾고 명확히 정의하고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자존감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번째, 화로부터 나와 타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 이 자료에서 보시면 지금 화와 관련된 중요한 뇌기능이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정엽, 후두엽, 척두엽은 여기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전두엽과 편도를 보시면 전두엽은 몸 밖의 정보 종합 판단, 그리고 감정 조절, 주의 집중, 의사결정, 문제 해결, 특히 ADHD는 전두엽의 문제와 관계됩니다. 자, 이것이 전두엽이고 편도는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과 느낌으로 기억이 되고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편도는 시제가 없습니다. 이 시제가 없다는 사실이 지금은 이해가 조금 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지나다 보면 편도가 자극된 사람이 시제가 없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그 사건이 현재도 미래에도 나에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하고 나에게 자극을 준 사람이 과거에도 자극을 줬고 현재에도 줄 것이고 미래에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자극을 준 편도에 자극을 준 대상은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편도는 자의적으로 의지지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 중에서 보면 유일하게 편도만 가지고 있는 것이 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편도에 자극되면 뱀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자, 화의 전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극이 오게 되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잠재 요인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잠재 요인은 감성 역량, 앞에서 언급했던 EQ, 과거에 가진 트라우마, 내 안에 있는 뱀파이어 에너지, 그리고 직전의 문제사항, 이런 4가지 잠재 요인들이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을 하게 되면 편도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편도가 활성화가 되면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뱀이 되고 원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볼까요? 이 편도 활성화가 되면 3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1단계에서는 핑계와 변명과 반항심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1단계 핑계, 변명, 반항심에서 2단계로 넘어가면 상황이 조금 바뀝니다. 공격심과 복수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공격심과 복수심이 절제되지 않고 총성대되지 않으면 3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3단계는 바로 극단적 행동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3단계로 가는 편도 활성화 3단계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3단계로 가게 되면 자해와 가해가 일어나고
개인 인생과 가정과 학교, 직장, 사회가 파괴됩니다. 자, 이제 조금 원칙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방법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화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원칙입니다. 에어커튼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감성의 방어벽이라고도 합니다. 이 감성의 방어벽에서의 목표는 화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에 한정을 둡니다. 즉 상대를 제압하거나 상대에게 용서를 받아내거나 또는 내가 이김으로 나를 보호하려 하면 안 됩니다. 상대를 제압하고 용서를 받아내고 이김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또 다른 우리는 이 화의 딜레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화난 상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난 상대와 소통함에 있어서 목표는 상대의 화로부터 상대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설득하거나 상대에게 용서를 받아내거나 상대가 화낸 것을 사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즉 상대를 설득하거나 용서하거나 사과하게 해서 내 자신이 화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더욱더 이 관계에 있어서 화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상처를 주는 것과 받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입니다. 상처의 원인을 타인과 환경에 돌리게 되면 나의 상처가 더 커지고 서로의 상처가 더 깊어지고 더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받는 관점으로 봐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는 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에게 우리는 문제를 돌리지 않게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재설정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자가 강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화해에 있어서는 약자가 강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상하여 편도가 자극된 자에 의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화가 났는데 저 상대방이 편도가 자극됐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과 상대했던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이 사실은 관계에 있어서 화난 사람을 상대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화난 사람과 소통함에 있어서 청자와 화난 화자와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화난 사람이 말을 잘해주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청자가 더 중요합니다. 화가 난 화자는 이미 편도가 자극되어서 뱀이 된 상태이므로 설득이나 수정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뱀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뱀은 자율적인 의지에 통제가 되지 않고 시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느낌과 감정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소통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이미 편도가 자극되어 뱀이 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요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감정을 지키고 화난 상대의 자존심을 잘 살려줘야만이 그 대화가 이어지고 또 편도 활성화로 말미암는 2단계, 3단계로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5번째. 지금까지는 우리가 관계의 일반적인 상황과 또 나에게 있어서 3가지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긍정적인 자아를 만들어가는 것을 봤었고, 그리고 화해에 대해서 나와 타인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부분들을 봤습니다. 이제는 내가 만들어가는 행복한 인간관계, 좀 주도적인 인간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대화는 단절형 대화일까요? 연결형 대화일까요?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제가 만든 레고로 성을 만들었는데 좀 봐요. 엄마, 우와, 정말 멋진데? 우리 아들 최고야, 최고! 자, 이 대화가 단절형일까요? 연결형일까요? 네. 이 대화는 단절형 대화입니다. 연결형 대화의 4가지 만족 포인트는 상대에게 관심을 보인다. 두 번째, 무조건 칭찬이 좋은 방법만은 아니다. 세 번째, 관계를 맺는 질문을 던져라. 네 번째는 개인적인 피드백이나 당신의 생각을 말하라. 자, 이 4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위에 아이와 엄마의 짧은 대화에서 보면 1번과 2번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지만 3, 4번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대화는 좋은 대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단절형 대화를 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연결형 대화를 볼까요? 앞에 나와 있는 단절형 대화와는 대화 내용이 너무나 다릅니다. 엄마, 제가 레고로 만든 성 좀 봐요. 엄마한테 내가 만든 이 레고성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줄래? 자, 이러자 아이는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이 성에는 대포랑 도청장치가 4개가 있어요. 대포가 있고 도청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4개나. 자, 여기서 이 아이의 생각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연결형 공감 대화는 뭔가 관계를 맺는 질문을 던지고 개인적인 피드백으로 당신의 생각을 말해가는 것이 연결형 대화입니다. 이렇게 연결형 대화를 하는 엄마와 단절형 대화를 하는 엄마 사이에서 자란 아이는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면서 이 사고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거짓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는 기회가 된 거죠.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피드백이나 엄마의 생각을 말함으로써 자녀와의 연결형 공감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단절형, 연결형 공감 대화를 봤습니다. 이 대화를 하면서 메시지가 왜곡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3단계로 왜곡이 됩니다. 말하는 화자와 듣는 청자 사이에 이 3가지 필터가 있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이 뭔가 표정이나 또는 지방 사투리나 또 그 사람의 느낌,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필터로 뭔가 한번 문제를 가지고 그 대화는 출발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상태와 또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조건에 따라서 A가 전달됐지만 전혀 다른 A 바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는 외부 환경 노이즈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 웃으면서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화를 낸다든지 이런 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화에서의 메시지 왜곡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면 말하는 화자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고 했었나요? 청자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듣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좋은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받게 되면 이 왜곡이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옳은 말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싫어하더라도 옳은 말 하면 듣기는 괜찮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하고 아무리 도움되는 말하고 옳은 말 해도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것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대상은 가족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한번 관계가 깨어지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상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공감 대화가 필요한데요. 이 공감 대화를 하게 되면 상대를 비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상대에서도 인간성을 유지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안정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잘 전달하고 상대의 마음이 훤하게 보이는 그런 대화가 바로 공감대화입니다. 그래서 공감대화를 하면 두 가지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대화는 현실을 바꿀 수가 없지만 현실을 보는 눈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불편했던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있나요? 그렇지만 공감대화를 하면 눈이 달라집니다. 네. 자, 여기 자극이 오게 되면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긴급하게 또는 느긋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반응에 앞서서 반응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순간의 반응에 따라 나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반응의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대화의 관점과 그리고 비언어, 언어의 관점과 비언어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언어의 관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비공감 대화가 있고 공감 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4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상대방이 자극을 했을 때 내가 비공감 대화로 반응을 하게 되면 바로 또 다른 자극이 오게 되고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감 대화는 오른쪽에 보시면 평가, 생각, 수단, 강요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즉 평가는 상대와 대화할 때 나의 선입견과 주관으로 상대를 판단함으로 출발합니다. 과거에 나에게 이렇게 했지. 과거에 나에게 이렇게 힘들겠다는 그런 어떤 선입견, 그것을 가지고 상대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건전하게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선입견과 주관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는 그 판단 내용을 스토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스토리화가 구성되면 공격 수단을 구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단 실행으로서 강요를 합니다. 자, 이것이 대화하는 중에 우리는 이 머리에서 또는 가슴에서 지금 이 4단계를 구상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 말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무서운 거죠. 상대방은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상대방을 과거에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스토리를 짜고 있고 그 스토리를 가지고서 공격할 것을 구상하고 있고 그 사람 말이 끝나면 내가 바로 맞받아서 공격할 것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대화가 원만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 예를 볼까요? 자, 왼쪽에 아내와 그리고 남편이 대화를 합니다. 지금 아내가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늘 항상 나를 무시했어요. 어제 저녁에만 해도 애들 앞에서 말을 심하게 했죠. 몇 번인 줄 알기나 해요? 자, 이게 항상 늘 판단하고 있죠. 그리고 스토리를 짭니다. 어제 저녁에만 해도 또 몇 번인 줄 알기나 해요? 자, 스토리를 짰어요. 그리고 이제는 공격 수단을 광고합니다. 저도 이제 참는데 한계가 왔어요.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자, 수단을 강구하고 있죠. 마지막 강요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당신 나에게 무시하는 말을 조심하세요. 무섭게 아주 강요를 해서 단정적인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남편은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남편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이 비공감 대화라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평가, 생각, 수단, 강요. 이 비공감 대화 때문에 많은 가정에 부부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자녀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에 가면 공감대화센터라고 해서 치료센터가 있습니다. 이 비공감 대화로 말미암아서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데 3개월 동안 치료 코스가 있는데 한 달에 수백 들어갑니다. 그만큼 비공감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공감 대화를 볼까요? 공감 대화는 쉽습니다.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처음에 관찰입니다.
사진을 찍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분이 턱을 보고 있어요. 저분이 지금 턱을 보고 있네. 저분이 지금 앞에서 핸드폰을 열심히 보고 있네. 이 사실은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에 비공감대로 하면 저분은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보고 있네. 항상 그랬어. 자, 이것은 비공감대화로 출발하는 바로 안 좋은 대화의 시작이죠. 근데 공감대화는 사진 찍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나의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느낌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 느낌 단어가 일어났던 욕구, 왜 이런 부족한 욕구 때문에 이런 느낌이 일어났다는 그런 욕구.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이고 긍정적이고 의문형으로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공감대화의 4단계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관찰과 부탁입니다. 그래서 관찰은 대화할 때 사진 찍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 찍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의문형으로 말을 마치는 겁니다. 여보, 물 한 그릇 줘. 여보, 밥 먹게 해줘. 출근하는데 빨리 챙겨야지. 이런 어떤 강요식이 아니라 의문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보, 물 한 잔 줄 수 있겠어요? 여보, 저거 좀 갖다 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의문형으로 항상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대화를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얘야, 밥 먹고 학교 가야 되지 않겠니? 학교 갈 숙제는 다 챙겼니? 자, 이것이 다 공감대화입니다. 근데 숙제 다 했어? 밥 먹었어? 이거는 비공감대화입니다. 자, 그래서 공감대화의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사진 찍듯이 말한다. 마지막으로 항상 의문형으로 끝낸다. 자, 왼쪽에 볼까요? 자, 어제 저녁 식사 때 반찬이 없다고 집에서 뭐하고 지내냐고 했어요. 자, 사실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 느낌. 어제는 몸도 안 좋아서 쉬고 싶었지만 그래도 당신과 애들을 생각해서 준비했는데 제 마음이 슬퍼요. 자, 자신의 몸과 마음에 일어난 느낌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왜 이런 느낌이 일어났느냐?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욕구입니다. 자, 마지막에는 의문형으로 끝낸다고 했죠. 반찬이 없어도 저를 위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여보?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말을 듣고 뭐야, 여보? 지금 나한테 무슨 말 하는 거요? 이렇게 할 남편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부분을 말했던 비공감대화는 거의 100% 가까이 싸움을 합니다. 근데 공감대화는 사과를 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행복한 인간관계의 좋은 툴이라고 봅니다. 자, 앞에 보면 느낌말이 나왔는데 이 느낌말에서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이거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필링 리스트라고 하는데 캐나다에서는 5세부터 이 느낌말 필링 리스트를 훈련시킵니다. 학교에서 계속 느낌말을 해서 상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아이들의 느낌을,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화난 상대와의 일처리 9스텝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감정 해결, 문제 해결, 상황 종료입니다. 즉, 이건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 또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상대방이 화가 났습니다. 자, 그럴 때, 화가 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원인 분석, 대안 제시 아닙니다. 경청하기 아닙니다. 공감하기 아닙니다. 제일 먼저 화난 상대의 일처리 첫 번째 단추는 감정 얘기를 했는데 바로 사과하기입니다. 무조건 사과하는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사과부터 해야 상대방에 있는 편도가 숨을 쉽니다. 그래서 화난 상대와 일치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사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과하고 난 다음에는 들어봅니다. 그랬군요. 정말 공감하면서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사과하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나면 감정이 해결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이 들어갑니다.
감정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 해결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난 상대와 일치를 때 9가지 스텝. 첫 번째는 사과하기다. 그리고 맨 마지막엔 감사 표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왜 마지막에 감사 표현을 해야 되냐면 화난 상태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난 상대가 나를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성공적인 행복한 인간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와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와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졌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안 만나면 되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하기, 경청하기, 공감하기 끝으로는 거듭 사과하고 감사하면서 그 사람을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는 이 화난 화를 오히려 더 전화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언어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 비언어가 라포입니다. 라포는 존중과 공감의 신호 보내기입니다. 이 라포는 알버트 멜라비안이라는 그런 교수가 한 말인데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단어가 아니다. 단어가 아니다. 우리는 말이 중요한 것 같지만 지금까지 공감대와 비공감대에서 말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라포에서 나오는 신호라는 거죠. 신뢰와 친근감으로 이루어진 인간관계, 때로는 호감으로 연결됩니다. 자, 여기 상황을 한번 볼까요? 민호와 예의가 대화를 합니다. 대화 중에 대화 내용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의가 민호의 말이 끝나자마자 버럭 화를 냅니다. 원인은 민호가 말한 내용보다 민호의 비언어적 요소, 짜증난 눈빛과 표정과 말투가 예의의 가슴에 먼저 도착했고 그 뒤에 따르는 내용은 전달되지가 않았습니다. 즉 언어 전달은 3초 안에 3가지가 전달됩니다. 표정, 태도, 제스처, 말투, 억양, 뉘앙스는 비언어입니다. 이 비언어는 실제 말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대화할 때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표정, 태도, 제스처, 그리고 말을 시작하게 되면 말투와 억양과 뉘앙스를 정말 온화하게 하고 또 부드럽게 하고 상대에게 친근감 있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 2가 강하면 3은 즉 팩트 언어는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자, 멜라비안 법칙,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와 그리고 실제 팩트 언어의 말의 내용에서 보면 말의 내용은 7%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 아닌 비언어인 시각적 요소와 청각 요소는 93%에 해당됩니다. 그게 바로 시각적 요소로서 바디랭귀지가 포함되는 거죠. 자, 우리 한 가지를 기억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대화에 있어서, 소통에 있어서 말은 7%, 비언어가 93%다. 표정과 용모와 발음, 억양, 톤 이런 것들이 더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고 영향을 준다는 거죠. 다음 4명 중에서 라포 형성이 가장 좋은 사람은 몇 번일까요? 자, 1번, 2번, 3번, 4번. 2번은 딱 볼 때 아닌 것 같죠? 근데 1번, 3번, 4번은 다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3번을 보시면 입과 그리고 눈이 완전히 다 타원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아랫이빨만 보이고 있죠. 웃고 있죠. 그런데 3번은 윗니와 아랫니가 다 웃고 있고 위에 눈썹도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라포는 눈과 입을 통해서 표현되고 그것이 바로 전달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행복한 인간관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설득의 심리학. 이건 하나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감의 법칙, 상호성의 법칙, 일관성, 권위, 희귀성, 사회적 증거의 법칙입니다. 호감의 법칙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상호성의 법칙은 상대방을 빚진 상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한계를 주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거나 마트에 가면은 가끔 시식코너 있잖아요. 이게 바로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 드세요. 이거 맛 좀 보세요. 맛본 사람이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되게 맛을 본 사람들이 구매를 합니다. 왜? 상대방을 빚진 상대로 만들어서 구매를 촉구한 거죠. 그것이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일관성, 권위, 희귀성, 사회적 증거의 법칙. 사회적 증거의 법칙은 한편으로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은 선으로 끝나야 되는데 다수의 행동이 다 선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적 증거의 법칙에서는 다수의 행동이 선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득의 심리학,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6가지를 보면서 좀 더 이제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상대방과 윈윈함에 있어서 이 설득의 심리학을 잘 활용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강의 요약을 하겠습니다. 배움의 목적은 내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함께 행복에 섰는가 또 행복에 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 가운데 관계적 거리를 좁혀가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좀 더 어려운 관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에 대해서 라이프라인, 인생 곡선을 슬픈 일이나 좌절된 일도 긍정적으로 보고 그것이 나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보듬어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런 나의 인생 곡선을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는 긍정과 감사의 마음과 마시멜로를 개발하고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MBTI, 디스크, EQ 나왔었죠. 그 3가지 관점으로 볼 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걸 알고 나의 자존감을 향상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상대에게 잠재되어 있는 이 화는 정말 평생을 따라다니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 화의 편도의 자극 요소를 알고 불편한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때 우리는 반응의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이 2가지였습니다. 공감 대화와 비언어 라포. 그리고 상대와 내가 함께 윈윈하게 가기 위해서는 설득의 기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1시간 동안 언택트 시대, 불편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했습니다. 이번 특강의 보충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아래 메일로 연락 주셔도 되고 도심권 50플러스에서 오프라인으로 또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배워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